짧은 시간에 눈이 집중되는 데다가 강한 한파까지 겹친다는데. 3년 전 날씨는 기억이 가물가물해도 이분들은 아시죠? 얼주가 협회장과 부회장이냐며 단 2초 만에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만 먹는다. 이른바 얼주가. 엄동설안에도 얼주가만 고집하는 분들 주변에 참 많잖아요. 주문하시겠어요? 아,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지만 외국에서는 커피를 뜨겁게 마시지 차갑게는 잘 즐기지 않는다고 해요. 왜 커피에 물과 얼음을 타냐며 극혐하기도 한다는데요. 이제 미국에서도 대세 음료가 됐다고 합니다. CNBC는 최근 미국인이 아이스 커피에 집착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아이스 커피를 그것도 자주 마신다는 건데요. 수치로도 증명됩니다. 지난해 아이스 커피 매출 규모는 177억 달러, 2016년과 비교하면 2배 넘게 뛰었고요. 미국 소비자 조사에서는 4명 중 1명이 매일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 can be 10 degrees and steadily falling, and there'll be people who are clutching their cold brew coffees as they walk to work. And that was not the case until relatively recently. 이 같은 트렌드 변화를 만들어낸 배경엔 스타벅스 같은 대형 커피 체인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커피를 메뉴에 포함하면서 대중화를 이끌었기 때문인데요. 스타벅스 올해 3분기 실적을 보면 차가운 음료가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했습니다. 10년 새 매출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던킨, 더치브로스 같은 업체들 또한 아이스 커피 등 찬 음료가 매출 효자라는데요. Oh my gosh, wait, this is so good. 이른바 Z세대, 젊은 소비자들이 특히 아이스 커피를 즐긴다고 합니다. 18세에서 24세 사이 미국인 2명 중 1명은 하루도 빠짐없이 마신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씁쓸함이 강조되는 뜨거운 커피보다 맛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해요. 특히 달콤함, 취향에 따라 시럽과 토핑 등을 넣어 커스텀할 수 있어 아이스 커피를 선호한다는데요. 아이스 커피가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로 기후변화를 꼽기도 합니다. 높아진 기온에 차가운 음료를 찾는 본능적인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파는 병이나 캔으로 된 아이스 커피도 불티나게 팔린다는데요. 그럼 얼주가의 나라, 한국은 어떨까요? 아이스 커피의 인기는 놀랍게도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청춘 남녀가 아이스 커피 한 잔을 빨대로 나눠 마시는 사파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아이스 커피가 100년 전 경성거리에서도 유행했던 거죠. 추워요. 근데 괜찮아요. 참을 수 있어요. 여름에는 10잔 중 9잔꼴, 겨울에도 10잔 중 6잔꼴로 차가운 음료가 팔리는 상황. 한국인들은 왜 한겨울에도 아이스 음료를 찾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요. 빨리빨리라는 한국의 급한 사회 분위기 때문으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집중이 필요한 뜨거운 커피와 달리 아이스 커피는 빨리 마실 수 있어서 그렇다는 건데요. 노동 강도가 세어지다 보니까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강박증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몸에 체온이 올라가고 열이 많이 나면 휴식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럴 때 가장 빨리 그거를 덜 수 있는 상황이 차가운 얼음을 마셔서 체온을 낮춰주는 효과, 정신이 맑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일에 치여있는 사람들한테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직장인들은 일하다가 잠깐 쉬고 싶거나 혹은 열받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커피 믹스를 주로 타먹었잖아요. 아이스 커피도 비슷한 맥락이란 겁니다. 한국 음식이 뜨겁고 매운 편이니까 식후에 보리차나 탄산음료 대신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거란 의견도 나오는데요. 커피 수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인에겐 필수인 커피. 여러분도 얼주가신가요? 패티인 왕돈가스가 버거를 지배했고요. 오징어 다리가 빵 사이를 비집고 나옵니다. 유명 요리사와 협업한 모짜렐라 버거. 항공기를 동원해 재료를 수급할 정도로 품절 사태를 빚기도 했죠. 버거에 공식이 없어. 정확하게 말하면 근본이 없어. 중심축이 없다 보니까 롯데리아는 100% 변신할 수 있어. 해당 영상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많은 공감을 받았습니다. 와, 레알 롯데리아의 신기한 버거 많은. 무슨 버거까지 내나 한번 보자. 시시때때로 신박한 메뉴를 선보여 근본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롯데리아. 이런 묵은본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걸까요? 롯데리아가 무려 7년 만에 1조 클럽 가입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롯데리아 요새 그 정도로 잘 나가나 싶은데요. 롯데리아가 매출의 70에서 80%를 차지하는 롯데 GRS.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 영업이익은 109.3%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롯데리아는 2013년에서 2017년 약 5년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갔었는데요. 2010년대 초중반 이후 여러 버거 브랜드가 속속 진출하며 버거 시장은 곧 포화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2018년 연매출은 1조 원 밑으로 뚝 떨어졌고요. 이후엔 코로나19와 맞물리며 매출액은 6천억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2019년 말 기준에 이제 폐점률이 한 11%에 달했습니다.
있습니다. 아주 높은 폐점률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까지 또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가 나왔냐면은 롯데리아는 이제 곧 망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아주 어두운 전망까지 나온 적이 있었죠. 브랜드 존폐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던 상황. 롯데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합니다. 먼저 점포 약 30곳을 폐점했는데요. 적자 행진인 매장은 과감히 포기하고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점포에 집중하기로 한 거죠. 알짜배기 매장으로 체급 확 줄인 롯데리아. 본격 등돌림 팬들 붙잡기에 나섭니다. 일단 뭐니뭐니 해도 F&B라면 눈길 끄는 메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전주 비빔라이스 버거와 오징어 얼라이브 버거, 왕돈가스 버거 등 트렌디한 신메뉴를 출시하기 시작했고 반응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작년 2월 출시한 왕돈가스 버거는 출시 후 2주 동안 55만 개, 한 달 동안 80만 개가 판매됐을 정도고요. 신기한 메뉴인 탓에 SNS로 버거 사진과 시식 후기를 공유하는 일은 덤이었습니다. 흑백 요리사의 우승자 나폴리 마피아와 콜라보한 버거는 연일 품절 사태를 빚어서요. 이미 초기 판매 실적은 목표량 2배를 웃돈다고 합니다. 신메뉴 개발에 좀 더 집중을 했는데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이제 그런 새로운 메뉴들을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롯데리아는 과거에 뭐 재미도 없고 메뉴도 별로고 그래서 MZ 세대들한테는 초심이라고 생각했나 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아주 기발한 메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해서 이제 농담으로 롯데리아가 초심을 잃었다라는 얘기가 나온 만큼 요즘 2030 세대들한테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봅니다. 신메뉴로 젊은 층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 이제 이들을 매장으로 오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롯데리아는 일명 맥구, 매장 꾸미기에 나섰습니다. 약 12년 만에 리브랜딩이기도 한데요. 사실 롯데리아는 79년에 문을 연 만큼 인지도는 높지만 그만큼 올드한 이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젊은 층이 매장을 찾게 하려면 이런 리브랜딩이 필수적이었던 거죠. 요새 지나가다 롯데리아 매장 보면 간판이나 내부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칙칙했던 간판도 다소 침침했던 매장도 화사하게 새 단장했습니다. 또 BI는 단순해지고 로고는 더 세련돼졌죠. 사소하지만 불고기 버거와 새우 버거를 리아 불고기, 리아 새우로 바꾸는 등 메뉴 이름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전설의 블루투라도 먹은 듯 제대로 작정하고 젊어진 롯데리아. 해외 시장까지 진출했는데요. 베트남 소비자들은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식이 주로 쌀이겠죠. 그래서 버거류보다 치킨이라든지 밥으로 구성된 메뉴들이 이제 베스트셀러인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베트남의 이제 현지화 전략으로 잘 정착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베트남 현지화의 성공에 동남아 진출까지 성황리에 마친 롯데리아는 지난해 미국 법인 등록을 시작으로 이젠 북미 지역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암흑기를 이겨내고 대한민국 최초의 햄버거 프랜차이즈로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롯데리아. 한국인 입맛에 맞는 다양한 버거를 끊임없이 출시하는 그 나름의 근본 없는 방식이 먹힌 것 같은데요. 혹시 또 궁금한 다른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크랩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중심, 세계 경제의 심장부인 맨해튼. 화려한 빌딩 숲 사이 카날 스트릿 거리에 들어서면 눈앞에 펼쳐지는 색다른 풍경이 있습니다. 길가에 펼쳐진 수십 개의 좌판, 바닥에 깔린 천 위엔 가방, 지갑, 신발, 액세서리까지 브랜드 로고가 선명한 물건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익숙한 로고들. 저건 몇백만 원짜리 엘사 가방 같고 옆에는 Y사 가방, P사 가방까지 백화점 쇼윈도에서나 볼 법한 제품들이 길거리에 가득 깔려있는 모습인데요. 심지어 상인들은 구매가 가능한 제품 목록을 담은 카탈로그까지 건네며 원하는 브랜드를 말해보라는 듯 당당하게 호객합니다. 길거리가 마치 고가품 매장의 야외 팝업 스토어가 된 것 같은 모습. 그런데 정품이라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제품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팔리고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이 제품들은 모두 고가품 브랜드를 정교하게 모방한 가품인데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제품을 살펴보기도 하고요. 심지어 원하는 디자인을 보여주며 이거 있나요? 하고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정품과 달리 가짜 가방은 6에서 8만 원, 지갑은 2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는데요. 정품은 4,400달러인데 나는 60달러에 샀어. 심지어 가품을 얼마나 잘 샀는지 리뷰하는 영상까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의 좋아요 수는 수십만 개에 달하기도 하는데요. Canal Street Hall. I have this black with a silver chain Prada bag. I think it's so cute. 예전에는 가품을 산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요즘은 오히려 스마트한 소비로 여기는 분위기라는데요. 가품을 잘 사는 꿀팁을 공유하는 컨텐츠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My best tips are never accept the first price that they give you. 사람들은 오히려 고가품보다 가성비가 좋다며 좋아합니다. 하지만 가품을 사고 파는 건 미국에서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뉴욕 경찰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가품을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 완전히 근절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데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비슷한 스타일을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듀프입니다. 듀프는 듀플리케이션, 영어로 이제 복제품이라는 의미죠. 쉽게 말해 가품은 브랜드 로고와 디자인까지 그대로 베낀 불법 복제품이고 듀프는 고가품의 스타일만 반영한 합법적인 대체품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법적 기준에서 다른 거죠. 듀프의 대표적인 예는 월마트에서 판매된 워킹백인데요. H사의 버킨백과 디자인이 유사하지만 가격은 100분의 1 수준이라 미국 현지에서는 품절 대란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듀프를 찾기 시작한 걸까요? 경제적 요인, 소비 가치의 변화, 디지털 문화 확산, 그리고 정품과 가품의 경계 모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수백만 원대 고가품 가방의 원가가 8만 원에 불과하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면서 브랜드 가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다는 건데요. 가품들도 정품이랑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졌을걸? 진짜 가방도 40달러면 만들 수 있다던데? 듀프 소비 문화는 특히 젊은 층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Z세대에는 가성비와 만족도를 우선시하는 그런 소비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세대는 디자인과 품질은 비슷하면서도 가격이 훨씬 저렴한 제품을 찾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놀이처럼 즐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소비 트렌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라던가 명품 브랜드의 가치 저하, 그리고 창의성 감소 등의 우려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가품과 듀프, 그러니까 가짜와 복제의 경계가 점점 더 불분명해지고 결국 고가품의 브랜드 가치까지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프 소비는 계속될 거란 전망도 많습니다. 중저가 브랜드는 독창적인 제품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들 또한 합리적인 소비를 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소비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듀프 소비 문화는 스마트한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을까요? 아니면 브랜드 가치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혹시 1시간에 6,580원 받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9,860원인데 무슨 소리냐고요? 최근 인터넷에서 이 글이 화제거든요. 2024년 대구 편의점 시급 근황. 시급 6,580원? 대구냐고 물어보는 댓글과 함께 대구 편의점은 다 이렇다고 사장이 말했다는 답글도 이어집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공감하는 댓글은 물론이고 대학 커뮤니티에도 관련 내용이 있을 정도인데요. 실제로 대구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70% 이상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제일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이 바로 뒤를 이었죠. 이거 불법 아닌가? 다른 데서 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수 있지만요. 대구뿐 아니라 지방에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침체됐다 보니까 사업주들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별도 문제제기나 처벌 등이 미약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점점 만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들도 다 최저임금 안 지키는데 굳이 내가 지켜야 되나? 이런 분위기가 이제 깔리게 되면서 개선이 잘 안 되는 거죠. 또 사회가 비교적 좁다 보니 업주끼리 지인인 경우가 많은 것도 한몫한다는데요. 최저임금 위반으로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다른 데 얘기해가지고 너 쪽에 발 못 붙이겠다 말했다는 그런 이런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지만 종종 사례가 보이는데요. 노동자들 입장에선 불안감에 신고를 꺼리게 되고 결국 분위기가 변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만 이런 것도 아닌 게 댓글 보면 지역명이 여러 나오고요. 전남 구례와 대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시급을 받았다며 업주를 직접 고발했습니다. 그 학생도 이제 6,500원을 받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 인원이 이렇게 많이 16명 정도 됐고 이제 대전에서 카페 3곳을 운영 중인 한 업체 최근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연장 근무 수당이랑 야간 수당을 받지 못했고 요즘 입시 끝나고 인생 첫 아르바이트 시작하는 분들 많을 텐데 알바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무엇일까요? 저는 2010년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최저임금이 4,100원이었어요. 근데 편의점 사장님이 대학생이고 하니 특별히 5,000원씩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준다고 하셔가지고 늘 감사하게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저는 야간에 근무했으니까 50%가 가산된 1,100원 이상을 받았어야 됐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아르바이트생이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지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최저임금은 만 30원. 야간 휴일 근무를 할 때는 시간당 임금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 받아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도 꼭 지급해야 하죠.
사업주가 법을 어겼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102조에는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사업주가 미지급한 임금을 지불하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은 우선은 보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가 익명을 보장한다고 해도 작은 사업장이면 누군지 특정될 수도 있고 일단 돈이 급한 상황에선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보호받기 위해 꼭 챙겨야 할 게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법에서도 교벌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까지 이제 벌금 처할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실태 조사해 보니까 알바생들의 반 이상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만약에 점주가 먼저 얘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안 될까요? 당당하게 좀 요구를 해도 그러면 당연히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물론 그래도 차주 끝까지 안 해줄 때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부터 불법이지만 당장 요구하기 어렵다면 이거라도 꼭 기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바로 근무 시간. 왜냐하면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인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일한 날짜, 시간, 혹시 휴게 시간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기재해가지고 정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고 출퇴근 시간에 포스기를 사진으로 찍어두거나 기록을 잘 해두는 것도 좋겠죠? 혹시라도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이 복잡해서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2번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번호고요. 또는 1350번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좋습니다. 2025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또 이미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분들, 크랩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테슬라 매장이 괴한에게 공격당하고 산산조각난 창문에는 총격의 흔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동시에 곳곳에서는 테슬라 보이콧 시위가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Elon Musk built his fortune on Tesla and that he's using that to attack our democracy. 대당 1억 원에 육박하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수십 대에 머스크를 겨냥한 욕설을 쓰는 등 낙서 테러를 벌인 사건까지 있었고요. 한때 머스크를 찬양하던 테슬라 차주들마저 이제는 그를 비판하는 스티커를 차에 붙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였고 투자자들에게는 믿고 사는 주식으로 꼽혔습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현실판 아이언맨이라 불리며 천재 기업가로 찬사를 받았고 그의 인기와 영향력은 테슬라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테슬라는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선 캠프에 2억 달러 이상을 기부하며 사실상 그의 최측근이 되었고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되었는데요. 세금 절감을 명목으로 공무원 대량 해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 극우정당 AfD 집회에서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독일에서는 역사적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강한데 머스크가 이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말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Children should not be guilty of the sins of their parents. 이 발언은 독일이 나치 시절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온 노력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유럽 곳곳에서 테슬라를 불매하자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전기차 시장이 1월 한 달 동안 37%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판매량은 오히려 45% 감소하며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영국에서는 테슬라의 판매량이 처음으로 중국 전기차 브랜드 비아디에 밀리는 굴욕을 갖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테슬라 주가는 최근 한 달 동안 약 30%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테슬라의 시가총액도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머스크의 행보가 테슬라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는 걸까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X에서의 발언이라던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주가 변동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너 리스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머스크의 말과 행동이 테슬라의 운명을 흔들고 있는 오너 리스크 상황인 겁니다. 오너 리스크가 뭐냐면은 기업의 대주주, 창업자 또는 경영진이 개인적인 문제나 비윤리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기업의 가치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를 오너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오너 리스크 사례는 한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정용진 리스크는 어쨌든 SNS 활동 및 발언 좀 논란이 있었고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오너 리스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카카오의 윤범수 창업자의 경영 리스크, 타재 출연 및 그 투자 방향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케이스가 있었고요. 삼성전자
먼저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오너가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테슬라 투자자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주가 내려봐. 더 사면 그만이야. 그러던가 말던가 난 테슬라 살 거임. 주가 하락을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오히려 더 매수하겠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여기서 주가가 더 떨어진다고? 나 죽으라는 소리야? 테슬라에 대한 믿음이 깨져서 주식 팔고 싶음.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계속되면서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걱정하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한 테슬라 투자자는 복잡한 심경이라고 전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발언을 했던 간에 테슬라에 대한 사업성은 크게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복합적인데 불안한 건 맞고요. 개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호감이 갈리고 있잖아요. 이런 정치적인 행보는 사실 주주로서는 멈췄으면 좋겠죠. 과연 테슬라는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전기차 시장의 선두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즘 금값이 역대급으로 치솟으면서 한 평의 황금 박지상 가치가 10배 가까이 뛰어 260억 원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2005년, 그러니까 20년 전 황금 박지상 제작을 시작했을 때 금 1온스 가격은 400달러대였는데요. 지금은 3,000달러 가까이, 그야말로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전 세계적으로 금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开了半个多小时吧，200多号嘛，10万半小时的。 The amount that is grown in the last 2 years, let's just say, is more than it has usually in 5 or 10, and it's just put the whole business on its backside. 요즘 금, 왜 이렇게까지 귀하신 몸이 된 걸까요? 사실 금은 배당도 없고 이자도 붙지 않는 자산이죠. 주식처럼 기업이 성장해서 돈을 벌어주지도 않고 은행 예금처럼 이자를 받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투자의 귀재의 워런 버핏조차 과거에는 금 투자에 회의적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금을 사는 걸까요? 경제가 싫어하는 건 호황도, 불황도 아닌 불확실성이죠. 호황이나 불황은 그에 맞춰 지갑 크기를 조절하거나 미리 대비라도 할 수 있지만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에선 다들 패닉에 빠지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 빛을 발하는 게 보통 금 같은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금값이 상승하는 시기는 전쟁이나 경제 위기가 발생할 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상황, 그리고 시중 금리가 낮아질 때입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금값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은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안전자산이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이유도 있고요. 또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대거 매입한 것도 금값 상승을 부추긴 핵심 요인 중 하나라고 해요. 특히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각국에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금을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에 가한 달러 자산 동결이나 달러 거래 중지 같은 각종 제재를 지켜보면서 달러만 갖고 있긴 좀 불안한데 하는 인식이 확산했다는 겁니다. 제재 이후에 비서방 국가들이 달러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굉장히 강하게 인식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달러보다는 금을 더 보유하려고 하는 추이가 금값 상승에 좀 영향을 더 많이 줬다라고 우리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금은 다이아몬드와 달리 새롭게 만들어내기도 어렵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이라 높은 열과 압력을 가하면 인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지만 금은 원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 어렵고 설사 만든다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계속 찍어낼 수 있는 돈과 달리 금은 지구에 존재하는 양이 사실상 한정돼 있는 겁니다. 지구의 모든 금을 한 곳에 다 모아서 주사위 같은 정육면체로 만들어도 한 면의 길이가 22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금값이 더 비싸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보통 국제시장에서 금값은 동일하게 결정되지만 국가마다 수요와 공급이 다르고 환율, 세금, 관세 등의 차이로 같은 시기라도 금값이 나라마다 다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실현하려고 금을 밀수하다 걸리는 사례가 늘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미국 금값이 영국보다 더 비싼 상황이 벌어지면서 금을 런던에서 뉴욕으로 대량 반출하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도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약 20% 이상 더 비싼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원달러율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한 금값은 훨씬 더 비싸게 보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을 이제 수입하잖아요. 그러면 수입세, 부가가치세, 추가 비용이 발생한 가격으로 책정돼서 국제 시세보다 더 비싸게 보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에서 골드바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한국조폐공사가 골드바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을
손에 넣기 어렵게 되자 또 다른 안전자산인 달러로 수요가 확 몰렸고요. 이게 원달러 환율을 쭉 밀어 올리면서 그렇지 않아도 높은 환율 때문에 허리가 휘는 우리 경제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금값 폭등과 이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금 매입 경쟁. 금값은 언제까지 고공행진을 계속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나도 골드바 좀 사놓을 걸. 여러분, 요즘 중고거래 많이 하시죠? 화석도 팔고 꿈도 팔고 그림도 그려주고. 그런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집도 사고 팔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존 부동산 플랫폼은 공인중개사를 거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직거래와는 거리가 멀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공인중개사 없이 1대1로 집을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특히 기존 온라인 카페나 플랫폼보다 접근성이 훨씬 높아지면서 직거래가 더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2024년 직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부동산 게시물은 약 37만 건으로 2021년 대비 70배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최근 들어 부동산 직거래가 증가한 원인이 뭔가요? 최근에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중개 보수를 좀 아껴보자는 심산으로 직거래가 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 플랫폼에 매물을 올려 중개 수수료를 절약하려는 건데요. 예를 들어 13억짜리 아파트를 직거래로 매매하면 중개 수수료로 850만 원이나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거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유권이라든지 주인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을 따져보기가 일반 분들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 이 거래가 과연 정상인지 사기인지 구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부동산 직거래로 인한 사기 피해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전셋집을 구하려다 계약금을 날렸는데요. 판매자로부터 신분증, 등기부 등본까지 확인했지만 계약금을 입금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됐고 알고 보니 판매자는 집주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플랫폼 특성상 실명 인증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더라도 대응이 어렵다고 해요. 그렇다면 부동산 직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할까요?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두 가지를 띄면 소유주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일단 확인을 하시고 거래하려고 하는 당사자의 진협을 우선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고요. 권리관계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 물건이 가압류라든지 압류, 근저당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잡혀 있다라고 하시면 일단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정리하자면 거래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꼭 떼봐야 하고요. 특히 근저당이나 가압류와 같은 권리관계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러 주변 시세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직거래로 계약을 진행할 때는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게 좋고 계약 내용은 꼭 꼼꼼히 읽어보세요.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소유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은행 거래를 통해 기록을 남겨야 안전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플랫폼 측에서도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실명 인증 확대와 자율 가이드라인 마련에 그치고 있어 사기 방지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인데요. 국토부에서도 아직까지는 실제로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또 사기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실태조차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이드라인을 내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아마 최소한의 선에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직거래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플랫폼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직거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못생겼다 말 많았지만 Y2K의 부상덕으로 다시 각광받고 있는 신발이 있죠? 우리 이거 암묵적으로 다들 어그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두고 몇십 년간 두 나라의 기업이 분쟁해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어그를 놓고 맞붙은 기업, 바로 가운데 큰 쥐가 돋보이는 미국의 데커스 아웃도어 코퍼레이션의 어그와 호주의 많은 어그 회사들입니다.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2000년대 초반. 미국 기업 데커스가 호주 수십여 개 업체에 어그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서 신발을 팔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어그를 브랜드로 인식시키기 위해 마케팅에 엄청난 투자를 했으니 보호가 필요하다. 또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였죠. 호주 기업들의 입장은 그야말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었는데요. 어그는 호주인의 삶에서 너무나 당연한 제품이기 때문에 아무도 상표로 등록할 생각을 못했다며 일반적인 용어이자 호주의 상징인 어그가 어떻게 미국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냐는 주장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호주는 최초로 어그를 만든 나라입니다.
1960년대 서퍼들 사이에서 모래나 추위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신발로 보편화되었고요. 양털로 만들어져 온도 조절 능력이 뛰어나 기후에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신을 수 있었다고 해요. 조금 투박해 보이기도 하고 못생겨 보이기도 해서 못생겼다는 뜻의 호주말인 어그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썰도 이때쯤 탄생한 걸로 알려지는데요. 한 호주 청년이 제품을 들고 미국에 넘어가 캘리포니아 서퍼 포인트에서 팔기 시작했고요. 서핑 매장에서 판매되는 인기 상품이 되면서 1987년 어그홀딩스를 설립한 후 호주를 포함한 25개국의 어그 상표를 등록합니다. 또한 호주에서 최초의 어그를 개발한 셰인 스테드먼에게 불과 £10,000, 우리 돈 약 1,800만 원 정도와 매년 부츠 3켤레를 준다는 조건으로 부츠에 대한 모든 법적 권한을 사들였고요. 1994년 릴리해머 동계올림픽에서 미국 올림픽팀이 어그를 신으며 유행의 정점을 찍었죠. 호주와 미국 일부에서 유행하던 어그를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 트렌드로 이끈 기업은 따로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패션 업체 데커스 코퍼레이션입니다. 1995년 어그홀딩스를 인수하더니 점점 몸집을 키우고 사업을 확장해 나갔는데요. 이때부터 어그는 서퍼들의 신발이 아니라 너도 나도 신고 싶어하는 패셔너로 자리 잡습니다. 특히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쇼에서 어그를 소개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요. 그 해에 데커스는 어그로만 3,7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클래식 부츠가 완전히 매진되는 등 당대 패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통은 호주에 있지만 데커스가 모든 상표를 등록해놓고 대중화까지 이끈 상황이 된 거죠. 상표권을 가진 데커스는 호주 업체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고요. 호주 어그 판매 업체들은 호주 양피협회를 만들어 데커스에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부터 어그 부츠 등으로 불렸다는 증거를 찾아내 지식재산청은 데커스의 상표 등록을 삭제해버리고 누구나 양가죽 부츠를 지칭하는 일반 용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습니다. 그렇지만 호주 밖을 벗어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미국 일리노이주 재판부는 어그가 국제적 브랜드가 된 것은 미국 업체의 노력 때문이라며 데커스의 손을 들어주었고요. 호주 기업에 약 5억 원 피해 보상을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국 호주와 뉴질랜드는 자국 내에서 어그 부츠 판매 시 어그라는 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데커스가 여전히 전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탓에 호주를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오프라인 매점을 열 수가 없고요. 온라인으로 판매한다고 해도 해외에 판매되는 제품에 한해 어그 옆에 다른 이름을 붙여 꼭 구분해야 하는데요. 잠깐, 그런데 우리 이런 신발 살 때 겨울철 신발, 양가죽 부츠보다는 어그라고 검색해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실제로 많은 쇼핑몰에서 한국어로 어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거 괜찮을까요? UGG 어그를 갖다 쓴다고 그건 뭐 당연히 하나마나한 이야기고요. 한국말로 어그라고 했을 보통 명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명사로서 어그를 쓴다고 하더라도 논란은 있을 수는 있겠죠. 데커스 입장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어그가 우리 회사의 어그야 라며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한글로 쓰인 어그라는 단어가 보통 명사처럼 사용되는 것이 입증되면 데커스가 이길 가능성이 100%까지는 아니라고 하네요.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최근 한 50년 역사를 가진 호주 회사는 수십억 달러 규모 기업의 소송에 맞서 싸우는 것은 어렵다며 회사명에 붙은 어그를 떼어버리겠다고 SNS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도 불리는 데커스와 호주 기업들의 분쟁에 이건 넷플릭스 다큐급이야. 호주 정부가 개입해야 해. 물러서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호주 기업을 응원하고 있는데요. 데커스와 호주의 몇 업체가 아직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과연 어그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년 수천만 명이 찾는다는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 스튜디오. 일본엔 도쿄와 오사카에 있고요. 중국 상하이, 홍콩에도 있지만요. 정작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유니버설 때문에 오사카 다시 간 게 나라고. 애들 때문에라도 표든 홍콩이든 한 번은 가게 되는데. 디즈니 왔어야 해. 한복 미키비니. 사실 이런 대형 테마파크가 한국에도 생길 뻔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우리나라에서도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시아 최대 규모입니다. 최적의 입지 조건을 무기로 서울 대공원은 디즈니랜드 유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여러 이유로 고배를 마셨고요. 글로벌 테마파크 가뭄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2029년 개장을 목표로 경기도 화성시에 파라마운트 테마파크가 들어오기로 한 겁니다. 파라마운트는 각종 테마파크를 성공시킨 디즈니, 유니버설 픽처스처럼 유명 할리우드 영화사잖아요. 탑건, 미션 임파서블 등의 IP를 활용한 탈거리와 볼거리를 기획 중이라고 하죠. One that will captivate regional and international visitors and fans of Paramount's global IP from around the world.
사실 전에도 화성시에 글로벌 테마파크가 들어선다는 소식은 있었습니다. 무려 20여 년 전부터 수자원공사와 건설, 금융기업 등이 힘을 합쳐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에 나섰다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바통을 이어받은 신세계가 파라마운트와 함께 새로운 물꼬를 튼 거죠.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쉽지 않은데 한국을 꺼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글로벌 테마파크를 지으려면 IP와 넓은 부지, 놀이기구 등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안정적인 방문객 확보는 필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접근성입니다. 테마파크라고 하는 부분은 관광객이 물론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에 대한 시장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컨대 도쿄는 도쿄도라고 해서 서울 경기를 합친 이상의 시장이 대규모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아니면 홍콩 디즈니랜드는 보통 연결망이 굉장히 우수해서 접근성이 뛰어나도 워낙 투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위험 부담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해요. 홍콩 디즈니랜드만 봐도 개장 후 7년간 적자를 기록했고요.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무려 4천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요. 디즈니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은 그동안 화성, 과천 등 수도권 일대를 주목해왔는데 그때마다 높은 땅값이 발목을 잡았죠. 테마파크는 일반적으로 부지 가격이 한 평당 100만 원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거의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디즈니랜드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접촉이 되다가 중국이 먼저 이렇게 유치가 됐던 이유도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토지를 장기 임대로 면서 가능성들을 이제 높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밖에도 교통망이나 건설 규제 등 유치를 위한 걸림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요.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역시 필수적이라고 해요. 2년 전 춘천에 문을 연 레고랜드 역시 유치부터 개장까지 무려 10년 이상 걸렸을 정도였는데요. 선사 유적지가 있던 중도라는 섬에 지으면서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정작 지난해 방문객은 63만 명에 불과했고요. 적자만 300억 원에 달할 정도입니다. 레고랜드에 이어 국내에 들어설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일단 신세계와 경기도, 화성시 등이 대대적 지원을 약속했잖아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불안 요소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신세계가 테마파크 운영 경험이 적기도 하고요. 테마파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파라마운트의 인지도 때문이에요.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가 북미에서도 사실 좀 실패를 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디즈니라든지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이 하나의 세계관이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진짜 예컨대 뭐 탑건 롤러코스터를 만든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하나의 관심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지속성을 갖기는 어렵다라는. 이번 테마파크의 성공 여부에 신세계와 파라마운트 두 기업의 명운이 달려있기도 한데요. 개장까지 5년이란 시간이 남은 만큼 파라마운트 테마파크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오페 국회 23-24년 롤드컵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약 3년간 T1에서 활약한 5명의 선수를 뜻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제오페 국회가 이번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제우스 선수가 T1과 재계약하지 않으며 팀을 떠난 건데요. T1 아카데미 출신으로 전성기를 함께했던 선수가 떠난다는 소식에 팬들은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반응들 중에서도요. 아니 돈도 많을 텐데 어떻게든 연봉 올려서 잡았어야지 라는 댓글 참 많았는데요. 정말 e스포츠 구단들은 돈이 많을까요? 왜 다른 프로스포츠 팀들만 봐도 대부분 적자를 감수하고 구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놀랍게 e스포츠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e스포츠 인기팀 중 하나인 T1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 328억 원을 기록했지만 영업 손실이 120억 원에 달했죠. 물론 꾸준히 적자폭을 줄이긴 했지만 아직 흑자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e스포츠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높아졌지만 모기업의 지원 없이는 리그와 구단이 자생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롤 개발사 라이엇의 주요 어떤 매출이랄지 e스포츠 종목의 주요 매출원인 방송 송출권이라든지 리그 운영권 등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종목 IP가 국산이 아닌 데서 오는 국내 e스포츠 팀들이 매출에 고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다른 프로스포츠의 수익 창출을 잠깐 살펴보면요. 축구나 야구 등의 스포츠는 중계권 판매 수익이 큰데요. e스포츠는 지상파나 케이블 중계가 아닌 인터넷 중계가 중심이라 가장 큰 수익 창출원이 없는 셈이죠. 우리나라보다 e스포츠 시장이 큰 다른 나라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독일의 롤 구단 샬케 04 e스포츠는 21년 재정의 이유로 앨리스의 참가 시드권을 약 391억 원에 매각했고요. e스포츠 구단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의 페이지 클랜은 상장 당시 약 $10를 기록했던 주가가 50% 수준까지 폭락했죠. 그래서 e스포츠 리그를 운영하는 라이엇 게임즈와 크래프톤, 넥슨 등 종목사도 이런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늘리거나 상금을 높이는 등 노력하고 있는데요. 투자 대비 성과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도 적자를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선수들의 연봉은 높아져만 가잖아요. 공개된 연봉은 알 수
수 없지만 페이커의 경우 연봉이 100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요. 그래서 적자 해소 방안으로 등장한 것, 바로 연봉 상한제입니다. 연봉에서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줄이자는 거죠. 일종의 구단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 적자 생존의 논리가 이쪽에도 작용을 해요. 겉으로는 연봉 상한제 같은 거를 하자라고 하면서도 연봉을 조금이라도 더 줘서 훌륭한 선수를 우리 구단으로 이제 영입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칫 잘못하면은 최고 상위권의 선수들 같은 경우 국내에서 연봉이 낮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구단한테 넘겨줘야 되는 뭐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게 미묘한 문제가 많죠. 이쯤 되면 왜 그리 많은 기업이 적자를 감수하고도 e스포츠를 운영할까 싶기도 한데요. 그에 버금가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경기는 수천만 명에서 수억 명이 관람을 한다는 거죠. 여타의 레거시 e스포츠보다 e스포츠는 이 SNS나 쇼츠 같은 것들이 거의 무한 재생될 정도로 젊은 층들한테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마케팅 효과는 분명히 있다. 이런 마케팅 효과 탓에 지금 당장 e스포츠를 수익 창출 종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새로운 스포츠의 탄생으로 봐야 할 시점에 당장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거죠. 그럼 이 시점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게임 e스포츠 표준화를 이제 그 ISO에서 승인을 받을 정도로 정부 당국에서 나서서 주도적으로 지금 앞장서고 있단 말이죠. 이제 맨날 우리가 떠드는데 e스포츠 탄생국이니 e스포츠 종주국이라고 떠들고는 있는데 이미 공허한 매열회가 돼 있어요. 이런 것만을 보더라도 해외에선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e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특별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간 협의체라도 빨리 출범을 시켜서 e스포츠의 어떤 종주국의 위상을 새롭게 높여야 된다. 롤드컵 최다 우승팀과 최다 우승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e스포츠. 지금의 영광의 안주에 e스포츠 생태계를 손 놓고 있는다면 어렵겠다는 타이틀을 지키기 힘들 것 같은데요. e스포츠 왕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